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산전기기술학원에서 전기기사 실기 강의를 맡고 있는 김민혁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요. 먼저 이번에 2회 산업기사 실기 시험 보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힘드셨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 산업기사 실기 시험을 보시는 모든 수험생들께 응원의 여러분 박수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어떤 걸 할 거냐면 이번에 시험 보신 2019년 산업기사 2회 실기 문제를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이 끝나면 바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는지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바로 분석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전기설비 설계, 수변전 설비, 시퀀스, 조명 설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주 간단한 분포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 좀 독특했던 거 뭐냐? 바로 시퀀스 및 PLC가 무려 24%. 여러분, 24%라는 게 몇 점이에요? 예, 24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점수의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명 설비가 여러분 4점 정도, 4%.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23%. 그 다음에 전기 설비 설계가 49%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여러분께 알려드릴 때 뭐부터 항상 공부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바로 이만큼이지. 이만큼이 바로 전기 설비 설계와 바로 수변전 설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부분부터 붙잡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여러분 선생님 문제가 쉬웠던 거예요? 어려웠던 거예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2019년 1회 산업기사 시험이 있었죠. 1회가 있었고 현재가 몇 회야? 2회 시험이죠. 그래서 산업기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회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1회보다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 산업기사 실기시험에서 새롭게 나온 새로운 신유형 있죠. 완전 뉴. 새로운 유형의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러분 11점 정도 했어요. 11점 정도가 여러분 이제 짱돌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중에서 이 11점이 어떻게 여러분 새롭게 나왔냐면 수변전 설비 있죠. 수변전 설비에서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로 잘 보지 못했을 법한 문제들 그런 걸 넉넉하게 했을 때 한 6점 정도. 그래서 수변전 설비가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선 규정에 대한 내선 규정 또는 이걸 뭐 설비 기준이라고 해도 되겠죠. 설비 기준 또는 내선 규정에서 4195절 여기에 관한 내용이 또 새롭게 나왔어요. 얘가 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합치면 11점이고 얘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어땠냐면요. 내던 거 냈습니다. 조명설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때요? 펀데스 공식에서 조명의 등수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봤고 시퀀스도 사실 점수가 이렇게 높았지만 문제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전기설비 설계가 무려 49점이나 차지하는데 아까 전에 좀 전에 바로 말씀드렸죠? 자, 이 중에서 몇 점? 5점. 5점. 5점 빼고는 나머지 점수가 몇 점이에요? 5점 빼면은 49에서 5 빼면 대략 44점 정도가 되는 거죠. 44점 정도는 우리 수험생들께서 충분히 좀 가져갈 수 있는 점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 23점이죠. 23점에서 빼기 6점을 했어요. 자, 빼기 6점을 하시면은 암산이 안 되네요. 자, 몇 점이에요? 네, 한 17점. 한 17점 정도가 여러분 새롭게 맞출 수 있는 거고 6점 정도가 새롭게 나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된다? 저는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아직 우리는 몇 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한테는 3회 시험이 있죠. 3회 시험에서는 무조건 합격한다고 여러분께서 준비하시면서 바르게 제대로 된 학습 방법과 제대로 된 문제풀이 연습만 하시면 앞으로 다가올 3회 시험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전압 강화와 관련된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전압 강화식을 기준으로 해서 송전단 전력과 송전단 전압, 송전단 역률 이 세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을 보면서 천천히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상 삼선식 배전솔로 해서 한 선당의 저항값이 3옴이래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R은 3이다 라고 적어가면서 여러분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2옴이래요. 그러면은 X가 얼마다? 2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전단 전압이 6000V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VR은 6000이다. 자, 계속해서 조건 보도록 할게요. 조건을 보시면 자, 수전단의 용량이 480kW래. 그러면 P가 얼마다? 부하의 크기가 480짜리구나. 그 다음에 역률이 줬어요. 자, 역률이 0.8의 삼상 평형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부하는 송전단 측에 있습니까? 수전단 측에 있습니까? 그렇죠? 수전단 측에 있죠. 그러니 지금 주어진 역률은 송전단 역률이에요? 수전단 역률이에요? 그렇습니다. 수전단 역률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코사인 세타하고 제가 수전단 R이라고 표현할게요. 얘가 얼마다? 0.8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랬을 경우 자, 세 가지를 물어봅니다. 송전단 전압 구하시고 그 다음에 송전단 전력 PS 구하시고 송전단 역률 코사인 세타 S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러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뭐부터 구하는 거예요? 송전단 전압 VS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VS는 우리가 사실 구하기가 쉬워요. 원래 이제 송전단 전압이라는 것은 수전단 전압에다가 여러분 뭘 더해주면 돼요? 전압 강하 2를 더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삼상에서 전압 강하 2를 구하는 공식 여러분 전압 강하 근사식이 있었죠. 되게 빠르게 풀 수 있는 전압 강하 근사식이 있어요. 요거는 많은 수험생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좀 쉬웠던 문제죠. 자, 그래서 VR에다가 6000V 넣으시면 되고요. P는요, 예, 용량이죠. 부하의 크기 480kW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실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얘 볼트고 얘 볼트예요. 기본 단위죠. 근데 얘는 뭐예요? 킬로와트죠. 그러니 반드시 여기다 뭐 곱해줘야 돼요? 10의 3승을 곱하셔서 여러분 와트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R값, 그 다음에 X값, 3옴, 2옴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6360V라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송전단 전압을 우리가 풀었고요. 자, 두 번째 송전단 전력이에요. 선생님, 그럼 송전단 전력은 어떻게 푸는 겁니까?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송전단 전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수전단 전력에다가 플러스 전력 손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삼상에서 전력 손실 어떻게 구하냐? 바로 3의 I의 제곱의 R 이렇게 우리가 전력 손실을 구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식을 쓰면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 플러스 3I 제곱 R이다. 자, 그럼 PR 값은 줬어요. 얼마라고? 480이라고.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I. 요 I를 구하는 게 문제에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그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 삼상에서 전류 I는 이렇게 구하죠.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다. 나머지는 사실 다 기지값이죠. 다 기지값이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57.74라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고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셔서 여러분께서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480kW죠. 킬로와트. 근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만 보면 여기까지만 하면 사실 와트예요. 그래서 얘도 킬로와트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러분 끝에 뭘 곱한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한 겁니다. 그래서 510kW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송전단 전력까지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송전단 역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전단 역률. 여러분 원래 역률의 개념이 여러분 어떤 거였어요? 피상전력에 대한 부하가 유효하게 소비하는 유효전력의 비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송전단이야, 수전단이야? 송전단이야. 송전단이기 때문에 요 피상전력도 바로 송전단 피상전력이다. 이런 의미고요. 자, 유효전력도 뭐예요? 송전단 유효전력이다. 그럼 송전단 유효전력 PS란 건 뭐냐? 바로
아까 전에 양가로 2번에서 구했던 송전단 전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값 이미 양가로 2번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께서 대입해서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되시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 80.18%가 나온다더라. 그러면은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쉬웠던 문제지만 양가로 1번을 틀리게 되면 2번과 3번이 여러분 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틀리면 또 3번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일수록 계산기를 두드실 때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연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뭐냐면 선생님 제가 시험장에 갔는데 저는 이런 식을 다 안 쓰고 그냥 송전단 전력은 요것만 쓰고 나왔는데 선생님 이렇게 간단하게 식만 쓰고 나왔는데 이거 정답인가요?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만 적으셔도 충분히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어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가로 1번 수용률, 그 다음에 부등률, 그 다음에 부하율을 식으로 나타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부하율을 비례 또는 반비례를 이용하여 수용률과 부등률과의 관계를 쓰시오라고 물어보네요. 즉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비례 반비례 한번 따져봐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자 수용률부터 해볼게요. 자, 수용률 보시면 저는 정답을 총 부하 설비 용량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궁금하지. 난 시험장 갔는데 나는 총자 뺐는데 선생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것도 맞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저 최대 수용 전력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선생님 저는 최대 전력이라고 적었는데요.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맞습니다. 굳이 꼭 수용자 안 넣어도요. 정답으로 처리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하설비 용량, 선생님 저는 부하설비 용량이라고 적지 않고 부하설비 용량의 합계라고 적었어요. 그럼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런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수용률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또는 용어를 쓰셔서 설명하셨다면 또는 식으로 나타내었다면 여러분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용률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수용률은 높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낮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수용률은 높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좋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용률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최대 전력 때문에 그렇죠. 이 피크치가 높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 전기의 기본 베이지컬한 기본 요금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페널티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수업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최대 전력은 무조건 뭐 할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라고 배웠었죠. 자, 이런 거 한번 상기하시면서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률. 자, 부등률이라는 것은 이제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적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와 비슷하게 또는 이렇게도 적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합성 최대 수용 전력분의 각 부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고요. 이렇게 표현해도 맞습니다. 이랬더니 이번에 이제 복원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저 여기다가 합성이라 안 적고요. 선생님 저는 종합이라고 적었어요. 선생님 종합이라고 적은 거 그럼 틀린 건가요? 아니요. 종합이라고 적으셨다 할지라도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각 부하. 저는 여러분 각 부하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분들은 뭐 개별 부하 이런 말을 쓰신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런 것들도 다 정답으로 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자, 부등률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클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부등률이라는 것은 동시에 여러분 전기를 사용할 때 동시에 막 몰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피크치만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부하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부하들이 분산돼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부하가 얼마만큼 분산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등률은 뭐 할수록 좋은 거야?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하율 보도록 할게요. 자, 부하율이라는 것은 이제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용자 가로 쳐드릴게요. 자, 만약에 수용을 안 넣었다 할지라도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셨다면 이 또한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는 곱하기 100 했는데요. 저는 곱하기 100 안 했는데요. 곱하기 100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부등률에서는 곱하기 100 했다가는 큰일 나죠. 절대 곱하기 100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로 하고 얘도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자, 여러분 부하율이라는 것은 뭐를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렇죠? 전력 사용의 변동 상태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부하율은 낮을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다. 그렇죠? 높을수록 좋다더라. 자, 그러면은 높을수록 좋은 거는 뭐예요? 부등률과 부하율이네요. 자, 낮을수록 좋은 건 뭐예요? 수용률이죠. 이 모든 것이 뭐가 기준입니까? 그죠? 바로 최대 전력 또는 합성 최대 전력이 기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만약에 비례 반비례를 따져. 근데 그걸 되게 쉽게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요? 되게 쉽게 접근하면은 봐봐요. 자, 최대 전력에 비해서 얘는 뭐예요? 최대 전력하고 반비례죠. 얘도 마찬가지야. 반비례죠.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관계야? 비례 관계야. 그리고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간단하게 공부했던 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자, 부하율과 그 다음에 수용률, 그 다음에 부등률의 관계를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자, 노가다를 띄시면 돼. 자, 부하율 한번 적어볼게요. 부하율은 자, 어떻게 됩니까? 최대 전력분의 뭐예요? 평균 전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최대 전력 대신에 자, 여러분 부등률에 관한 거 있었죠. 여러분 부등률 기억나십니까? 부등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설자만 쓸게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그 다음에 합성 최대 전력. 여기 최대 전력 있죠. 합성 최대 전력. 그러면 얘하고 자리 바꾸면 여러분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평균 전력 그대로 오고요. 평균 전력 그대로 오고 자, 부등이라고 해요. 위치만 바뀌면 돼요. 그러면은 이 최대 전력 자리에 어떤 게 오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나누기 부등률이 되는 거예요. 자, 부등률. 자, 그러면은 이거 번분수하면 되죠. 이것분의 1 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오면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끝납니까? 자, 얘랑 곱하면 얘랑 하면은 설비 용량 곱하기 뭐가 돼요? 예, 수용률이 어디로 올라가? 분자로 올라가는 거고. 자, 분모로. 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분모로 오는 건 뭐예요?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분의 평균 전력 곱하기 부등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등률은 자, 부하율은 부등률과 비례고 수용률과 반비례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식으로서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우리 연습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출제 예상 문제에서 우리가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 출제 예상 문제하고 여러분 기출문제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나온 문제죠. 그래서 쉽게 여러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쉬운 문제니까. 자, 거리계전기의 설치점에서 고장 전까지의 임피던스 자, 무슨 값? 자, 70옴 줬어요. 자, 이라고 하면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자,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 실제의 임피던스가 75옴이고 이거를 환산하세요라는 거죠.
누구 값으로? 그렇죠. 계전기 값으로.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럼 이 문제 풀 때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돼요? PTB와 CTB를 알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시험에서 당연히 줬습니다. 그래서 PTB는 154/110 줬고요. CTB는 별위 500대 5를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식 요거죠. 자, 그래서 PTB분의 CTB. 그럼 PTB는 이제 역수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154,000분의 1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CTB 5분의 500 했더니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얼마라고? 5옴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리해서 간단하게 푸시면 되시는데 혹시 저희 대산전경원에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러면 식이 어떻게 저렇게 나왔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덧붙여서 드릴게요. 계전기 이제 정정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야. 그래서 이 임피던스의 값을 구한 다음에 이것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내부 고장이냐 외부 고장이나 판단을 해서 이 거리 계전기가 동작한다 또는 동작하지 않는다를 판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계전기의 정정 임피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공식 나왔나 알려드릴게요. 원래 CTB라는 건 뭡니까? I2분의 I1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I2를 구한다면 I2를 구하면 얘하고 위치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I2는 뭡니까? CTB분의 I1이 되겠죠. 자, 요거 하나 나왔어요. I2가. 자, 그 다음에 PTB는 원래 V2분의 V1이죠. 자, 그럼 V2를 구하려면 또 위치 바꾸면 되겠죠? 바꿨더니 V2는 이렇게 된다. 아니, 선생님, 왜 I2와 왜 V2를 구합니까? 아니, 자, 보세요. 1차 측의 임피던스를 2차 측 계전기 값으로 환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값이 어떻게 돼요? 자, I2, V2로 바뀌어야겠죠. 자, 요 ZS. ZS가 뭐예요?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 그래서 I2분의 V2로 바꿔주셔야 된다. 그래서 바꿨더니 자, 그럼 I2 대신에 이 값 넣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V2 대신에 요 값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넣으면 요렇게 대입이 되고 요걸 한번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계전기 측에서 본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내가 고장점에서 계전기 설치점에서 고장점까지의 실제 임피던스에다가 PTB분의 CTB를 곱하게 되면 그게 얼마로 환산되는 거야? 2차 측 값으로 환산된다더라. 자, 여기까지 거리 계전기의 임피던스 구하는 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이번에 풀어볼 문제는 전압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간단한 계산 문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기출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때 회로 이론 때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많이 풀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보너스 문제죠. 자, 한번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대 눈금이 250V인 전압계가 있대. 근데 그 전압계가 V1과 V2가 있대요. 근데 V1과 V2를 어떻게 연결했대요? 직렬로 연결했대. 그럼 이런 얘기죠. 자, 여기 V1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V2가 있어요. 전압계가 있는데, 자, 전압계에 이제 내부 저항 있겠죠. 이렇게 내부 저항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직렬로 접속하여 측정하면 최대 몇 볼트까지 측정할 수 있겠는가? 아, 전압계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는 것은 전압이 분배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전원이 이걸 전원의 전압을 제가 V라고 할게요. 요 V 값이 V1과 V2로 분배가 되죠. 분배가 될 때 저항에 비례해서 분배가 돼요. 아, 그 저항값 시험에서 줬어요. V1은 18이고 V2는 얼마다? 15다라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은 값을 여러분께서 적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얘가 이제 V1이 얼마래요? 18. 자, 그다음에 V2가 얼마래요? 15kΩ이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전압이 얘와 얘 분배가 되겠죠. 분배가 되는데 여러분 이 전압계 하나에 최대 눈금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거. 250V까지 측정할 수 있대. 그럼 어느 하나에 측정할 수 있는 맥시멈 값은 250이죠. 그러니까 한쪽에 최대로 분배될 수 있는 것은 250이다 이거지. 그 250이 분배가 되고 나머지 전압이 여기서 나머지 전압계에 걸린다.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그죠? 전체 최대로 측정되는 전압이 되겠죠. 내가 구할 수 있는 전압.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자,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자, 내가 한쪽에 자, 요 V1에 여러분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압은 250V죠. 여기에 뜰 수 있는 전압 250V가 맥스 값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맥스 값 어떻게? 전압 분배 법칙으로 18 플러스 15분의 18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V, 요 식에서 뭘 구하면 돼? V를 구하면 돼. 이 V가 뭐야? 이 V라니까요. 자, 이 V를 구한다? 그러면 넘어서 다시 넘겨서 정리하면은 458.333.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여기 전체 전압이 458.33 이렇게 전압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얘가 한쪽에 250V가 이만큼 걸리는 거고, 자, 250 빼고 나머지가 여기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전압 분배 법칙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효 접지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유효 접지에 관한 설명 문제와 유효 접지를 사용하는 하나의 예를 들어라 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요. 얘 또한 뭐예요? 그렇죠? 실제 시험에서 기출되었던 똑같은 유형의 문제를 보너스 문제를 하나 넣어줬어요. 이렇게 기출문제이면서 또 이러한 내용은 사실 전력공학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죠.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송정교택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에서 어떻게 접지하는 것을 유효 접지라고 하는가? 자, 유효 접지, effective ground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라고 합니다. 설명하면 되겠죠. 그리고 유효 접지의 가장 대표적인 접지 방식 한 가지만 쓰시오. 자, 유효 접지 한 가지 쓰라고 하면 뭘 써요? 그죠?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 먼저 정답을 하고요. 자, 먼저 여러분 키워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만 딱 짚어드리고 이 문제는 끝내드리고 갈게요. 왜? 말이야 조금씩 바뀌어서 여러분 상당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이렇게 안 적어도 정답이 돼요. 근데 어떤 단어는 꼭 들어가셔야 돼. 그게 바로 키워드죠. 자, 그 키워드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선 지락사고 시. 자, 지락사고 나왔어요. 그럼 지락된 상은 0V가 되면서 건전, 멀쩡했던 그 상의 전압은 전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비접지 방식에서는 여러분 몇 배 상승한다고 배웠어요? 루트 3배 배운다. 3배 상승한다고 배웠었죠. 자, 그렇게 전위가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하는 그 전압이 상규 대지 전압에, 그러니까 평상시 대지 전압의 몇 배가 넘지 않도록 1.3배가 넘지 않도록. 자, 그럼 키워드가 뭐냐? 바로 얘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1.3배라는 말이. 그래서 1.3배라는 용어가 들어가면서 단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다면 이제 모두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아셨죠?